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네.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한순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옥고를 치르고 해직을 당한 많은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직 언론인을 모시고 그들의 언론자유 투쟁의 이야기를 들어본 민원연 구석 1열. 그 현장을 함께 느껴보시죠. 당시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기자들의 치열한 투쟁 여러분들이 감동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이어서 그해 말 그리고 75년 초에 무더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에서도 여기에 응원하는 지지 투쟁을 벌이는데 조선일보 역시 30명 이상 해고자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1호 파명 기자가 바로 여기 계신 당시 문화부 기자였던 신홍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시 그 상황을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974년 12월입니다. 그 당시는 유신체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내에서도 빼앗긴 언론 자유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를 놓고 기자들이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는 때였는데 한 유정의 국회의원이 고점을 보이지 말라는 그런 제목 아래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 그때 취재 갔다 돌아와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이런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세상을 했던 백기범 기자하고 편집국장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신체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쟁점이고 그런데 조선일보가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런 글을 실리려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글이 아울러 함께 실려야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회사 측에 알려져가지고 그 이튿날 회사에서는 편집국장이 가지고 있는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기자가 편집국장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 깨집수를 물러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징계회의를 열어가지고 저는 징계회의 부르지도 않았어요.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 사실 영상을 조선투이나 팔공해직 관련돼서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참 그런 영상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저 영상도 지금 고성유가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
뉴스타파가 진짜 마음먹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전 저거라도 정말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각 단체들의 그런 활동들을 정말 제대로 담은 영상들을 활동사진도 많이 모아서 정말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조선TV와 그 80 해직 관련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저희 사정이 아무튼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승준 선생님께도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80 해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 해직 언론인들의 투쟁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여성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요. 그 부분도 좀 추가해서 80 해직과 그 다음에 여성 언론인들의 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80 해직은 사실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도하고 각 지방사나 서울에 있는 그 언론사에서 참여한 제작거부 운동이 핵심입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에 직접 취재 같은 분들도 그 80 해직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제작거부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 얘기 나왔던 김태훈 선배님을 숨겨갖고 잡혀 들어갔었는데 80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한 달 있다가 나와보니까 사직서도 못 썼는데 해직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졸지에 사실 그때 제가 28살이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졸지에 백수가 되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갖고 같이 해직된 동료 선후배 분들하고 같이 맨날 술 타령하는 거 그게 일이었습니다. 울분을 토로했던 거죠. 돈이 없어서 비싼 술 못 먹고 소주밖에 안 먹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해직당했을 때 백수가 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제가 페미니즘을 발견했어요. 사실 여성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페미니즘을 발견하고 저는 거창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난 게 페미니즘을 하라고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페미니즘에 깊은 감명을 얻어갖고 저희 인생길을 페미니즘에서 찾기로, 그래서 제 인생의 지도를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에 해직당하고 82년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미주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갖고 여성학 석사를까지 일을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91년에 그때 창간된 문화일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페미니스트 기자가 이룰 수 있는 성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외적으로 다 여성계에서 언론계에 침투시킨 프락지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여성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여성 전문 기자로. 그래서 많이 썼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 신생사다 보니까 노조가 없었는데 노조를 만들어 갖고 이 고위 경영진들한테 찍혔어요, 제가. 그래갖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드시 페미니스트라서가 아니고 친노조 활동 때문에 그런 탄압을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성들만의 저널이 너무나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깨달음으로 각계각층에 있던 페미니스트들과 이제 힘을 합해서 97년 여름에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인 남성의 성희롱을 특집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97년이면 지금 얼마가 전 20년도 넘는 세월인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미투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걸 보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시발점이 된 게 이문열 씨의 선택이라는 소설이죠. 그게 이제 자기 조상을 이렇게 자기 조상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면서 현대 여성들한테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 남성들이
그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차별하는 성희롱을 일삼는다 이런 걸 폭로했던 거죠. 그래갖고 저는 이 페미니스트 기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아까 송유범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2기 방송위원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방송위원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방송위원이 됐는데, 그거를 당시 제가 있던 문화일보에서 그걸 트집 잡아갖고 저에게 거의 사표를 강요해서 결국은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라면 사실은 논설위원실에 들어가기로 사장이 인사명령을 내렸는데도 논설실장이 그걸 틀어갖고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쓰느냐는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어갖고 저를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50세의 언론계 경력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프북스라고 지금은 그 잡지는 안 나옵니다. 재정난으로 그거는 힘들고, 이프북스라고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죠. 출판사에 같이 했던 사람들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자들이 80년 해직 기자 중에도 여기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잘 섞이지 못합니다. 남자 기자들하고 문화가 너무나 달라갖고, 그래서 그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시대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의 취재력이 굉장히 대단하셨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 나오는 보도지침이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어요. 보도지침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뒤에 있는 재판 신홍범 선생님, 안경 쓴 분이 신홍범 선생님이세요. 재판받는 신홍범 선생님이신데 그 재판 과정 방청기가 나와 있어요. 누군가 방청을 해서 재판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했고요. 신홍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세세하게 기록을 했다는데 그 방청기를 쓰신 분이 바로 유승열 선생님이신데 꼭 보도지침 구매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때 쉽지 않은 취재 기록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이란다. 재판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몇 번. 근데 저는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딸이 떨어져 있다가 딸을 데리러 가려고 한국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1987년에 9개월 동안 8개월인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 기간 안에 재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김주원 기자하고도 친구고 그래갖고 그 재판을 다 봤죠. 그래서 재판을 제가 다 방청한 걸 알고 이제 집필의뢰가 들어와갖고 썼는데 소설 쓰듯이 쓴 거죠. 구경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진짜. 근데 열심히는 썼어요. 근데 정말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 책에서 사실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선생님이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방청기 읽은 소감. 네. 저는 오늘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뒤늦게. 그런데 저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책을 만들면서 보도지침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이제 글을 읽게 됐죠. 그런데 마치 독자가 방청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되게 섬세하게 잘 묘사를 하셨는지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 여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구영 선생님께도 여쭤볼 텐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민원연에 최근에 제가 윤할식 선생님,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보는데, 윤할식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가장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구순을 맞으셔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선생님 윤할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제가 민원연 책에는 동아투이가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부영 그리고 성유고 이 기자들이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나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딱 찍어서 그 두 분을 일단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 참 젊은 기자들인데 그 젊은 기자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논리정연했고 너무 올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같이 하게 해준 그것들이 이렇게 추진력 있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유병 선생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신홍범 선생님도 그 해직당하는 당시에 굉장히 젊으셨잖아요. 그때 한 35 정도 그 연배였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젊은 기자로서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 그 35살 우리 기자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이 없고 이상한 기사들만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막 들어요. 그때의 어른들은 참 어른다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의 보수 언론의 기자들 있잖아요. 그 기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일간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 이제 윤활식 선배가 9순이 되셨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도 저렇게 잘 늙어갈 수 있겠지? 저렇게 그야말로 90이 되더라도 요새 나이 먹은 분들 중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9순이 되더라도 저렇게 똑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후배들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때 저희들이 33 그랬죠. 그때도 뭐 여기 신홍범 선배는 저보다 한 해 먼저 대학 다니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61, 3년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 그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전 대학 입학해가지고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5.16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학교를 오니까 학교 앞에 기관총 2대를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들이고 선배들이고 다 도망가서 없어요. 신입생 몇 명이 어른으로 다녔다고. 그때 이게 쿠데타, 혁명이 쿠데타로 세상이 바뀌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다음에 들리는 건 모두 다 잡혀가는 거예요. 가서 얻어맞고 징역살이 가고. 그런 것을 보고 전 대학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19의 끝물을 약간 푸르른 꿈을 조금 숨쉬고 그냥 군사독재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군복이라는 아주 진저리를 치는 그런 세월이 있어요. 저희 정치학과에 42명이 입학을 했는데 저희 과만 ROTC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장교되는 건데 저희들은 어떻게 데모들을 열심히 했는지 ROTC 단 한 명도 안 했어요. 좀 급한 친구들은 군 영장 나오면 그걸 대포집에 가서 라이터불에다 영장을 다 태워버리고 그건 신세 망치는 거거든. 군대 거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뭐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동아일보에 입학한 게 68년이었는데 그때 한참 삼성계열으로 막 준비를 하고 언론에 대해서 막 목을 졸르고 그럴 때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재벌들이 생겨나고 뭐 외국 유학에 바람이 불고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목 졸리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좋은 친구들이 언론을 떠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박정희 정권에 투항해서 출세하느라고 관직적으로 간 사람. 또 하나는 어차피 이 언론은 희망이 없다 저게. 툭 하면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외국 유학의 길을 떠난 사람. 근데 저희들은 남아서 싸우다 죽자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학 동기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각 신문사.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삼선개헌이 되면서부터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71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72년 유신체제 선포되고 나면서 거의 매일 집에 못 가고 밤새고 잡혀간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결국 그게 74년 들어가니까 민주항란 사건, 인혁당, 사형선고, 무기징역 15년이 막 재판정에서 소낙비 쏟아지고 오는 거예요, 재판에. 저희들이 취재를 하려고 명동성당 가서 저도 똑같이 문화부 기자를 했어요. 정치부나 경제부, 사회부 이런 데 가면 주는 기사밖에 못 쓰니까 문화부를 일부는 택해가서 갔어요. 근데 종교 담당도 이제 해야 되니까 명동성당에 가서 구속자, 가족들 기도해야 하는데 가면은 그 구속자 가족들이 쓰지도 못할 거 여기 너희들 못 들어와서 멱살 잡히는 거였죠. 인혁당 가족들한테. 그러나 아까 정현주 기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신문에 안 날 테니까 취재마저 포기해버리는.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신문에 쓸 수 없고 날 수 없는 걸 알지만 전부 다 메모했어요. 그 가족들이 외치는. 그것이 12.4선언이 나자마자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메모해두고 이렇게. 그게 결국 75년 3월 17일 날 다 내쫓겼어요. 그 인혁당 사건도요, 어떻게 그게 밝혀졌냐면은, 김지아 시인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인혁당 사형수가 자기 위층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지아 시인더러 김지아 시인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인혁당 사형수 하 누구라고.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빨갱이 한 거요. 뭘 빨갱이나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어. 지금 내 전부 다 창자가 터져가지고 피가 매일 쏟고 고문당했어. 아니 그렇게 만든 거요? 정말 억울합니다. 나가시면 우리 이것 좀 억울한 것 좀 밝혀주시오. 그것을 제가 박경리 여사 정릉 집에 가서 김지아더러 그 수기를 써서 고행 74라는 걸 수령했어요. 거기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나갔기 때문에 김지아 성집행 취소가 돼가지고 재수감된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살았어요. 저는 김지아가 저렇게 정신병을 얻어서 이상하게 된 거를 웃지 마세요. 전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인혁당이 고문 조작됐다는 걸 밝힌 그 대가로 김지아는 가서 7년여 이상을 아무 책도 넣어주지 않고 면회도 못하고 교도관이 2명이 그 앞에 지키면서 그 사동을 전체 비워놓고 그렇게 징역을 살았어요. 아마 웬만하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싸운 결과가 우리가 75년 3월 17일 날 내쫓긴 거.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조선일보에서 내쫓기고 그 연장이 80년에 언론 대청소를 한다고 80년 대해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제 그 노르웨이의 그
피스 저널리즘, 평화 저널리즘이라는 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동아 조선 자유언론 투쟁 80년 해지운동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언론계에서 있었던 엄청난 투쟁들 있잖아요. 지금 다시 다 정상화돼서 복귀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그냥 주마간산처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그 한국 언론의 투쟁사가 밖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좀 평화 저널리즘이나 이런 거 하는데 좀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촛불 시위 혁명 있죠. 이런 게 다들 열심히 싸워서 됐는데 그나마 우리 언론계에 죽자고 싸운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참 언론을 뭐 기러기니 뭐 기러기가 아니 뭐라 기레기라고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 욕하는 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한다고 그 모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격려로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가.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해직 기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감옥안에서 갈 때도 저는 참 밖에서도 제가 특종을 좀 몇 개 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걸 특종이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역시 이 해직 기자로서 내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안에서 이 유월항쟁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켜서 두드려 맞아 죽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수적은 이제 안 하게 됐겠으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걸 알려줬던 그 교도관들 이름을 25년대가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박종철 군 25주기 되는 날 남영동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인사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정직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안유계장 서울교정청장까지 했습니다. 그 한재동 교도관은 거기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 잘 마쳤어요. 제가 최소한 그 취재원에 대한 신분 보장 해줘야 된다고 해서 25년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 지켜줬습니다. 기자로서도 훌륭했죠? 대단하세요. 오늘 네.